진성그룹의 CEO 강태준의 세상은 언제나 흑과 백 두 가지 색으로만 존재했다. 성공과 실패 쟁취와 상실. 그에게 중간 지점이란 없었다. 그는 사냥감의 숨통을 끊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최상위 포식자였고, 오늘 그의 사냥 리스트에 오른 것은 중소 IT 기업 이노테크였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패배자들의 체념 어린 한숨과 승자의 오만한 침묵이 뒤섞여 질식할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노테크의 임원들은 하나같이 사색이 된 얼굴로 계약서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들의 수십 년 노력이 단 몇 장의 종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법. 그것이 그가 배운 유일한 세상의 법칙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마지막 통첩을 날리려던 참이었다. 있습니다. 그때였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가른 것은 가늘지만 단단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이노테크의 팀장급 직원들 뒤편 회의 내내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던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윤서연.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다. 진성그룹의 법무팀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발언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지만 윤서연은 그의 위압적인 말투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회의의 주재자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이 제시한 이노테크의 기업 가치평가 보고서 7페이지 사망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술렁임이 일었다. 이노테크의 대표조차 감히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개 직원이, 그것도 인수합병이 거의 확정된 이 시점에서 걸고 넘어진 것이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턱짓으로 계속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윤서연은 떨리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보고서는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인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의 미래 가치를 현재 시장 점유율에만 근거하여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확장성과 잠재적 응용 분야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가치를 땅 위를 걷는 속도로만 평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비유는 직설적이고 날카로웠다. 진성그룹의 실무진 몇몇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노테크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가치를 폄하했던 것이다. 강태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여자의 당돌함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모두가 그의 앞에서 벌벌 떨거나 아첨하기 바빴지만 그녀는 달랐다. 두려움 없는 눈빛 논리, 정연한 말투.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았다. 그래서 당신이 평가하는 그 독수리의 가치는 얼마지? 강태준이 비스듬히 웃으며 물었다. 최소 제시하신 금액의 3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증명할 데이터는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윤서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전문가들이 몇 주에 걸쳐 만든 보고서의 허점을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논파했다. 회의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윤서연의 논리적인 반박에 진성그룹의 실무진들은 진땀을 흘렸고 이노테크의 임원들은 희망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국 강태준은 계약서 서명을 보류시켰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라는 지시와 함께였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 강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윤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 직원의 발언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니, 강태준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어. 김 실장,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아주 자세하게. 그날 이후 강태준은 윤서연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받았다. 28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국내 최고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노테크에서는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그녀의 이력서에는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서류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회의실에서 보여준 그 담대함과 통찰력은 결코 평범한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뒤 강태준은 집안의 어른들, 즉 진성그룹의 이사회 멤버들과 저녁 식사를 해야 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룹을 일군 원로들은 사사건건 그의 경영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그의 숙부뻘인 박진우 전무는 노골적으로 그를 압박했다. 태준아, 네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건 좋다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안정을 좀 찾아야지. 유진그룹의 막내딸이 너한테 관심이 많다던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유시 로쇼 정당가 앙태준은 속으로 욕을 씹어 삼켰다. 그들은 언제나 그를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미숙한 후계자로 취급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략 결혼으로 얻는 연줄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 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광기 어린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그래, 결혼을 하면 된다. 하지만 유진그룹의 딸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그의 권위에 유일하게 도전했던 그 여자 윤서연과 그것은 단순히 이사회의 입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나는 당신들이 정해준 길을 가지 않겠다는, 나는 강태준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오만한 선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들여지지 않은 듯한 여자를 자신의 옆에 둠으로써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의 발현이었다. 다음 날 윤서연은 진성그룹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되거나 아니면 이노테크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선 CEO 집무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앉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윤서연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무슨 말을 하든 당당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긴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결혼합시다, 나랑. 윤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못 들었습니까? 나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업 제안을 하듯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오. 계약 결혼이지. 1년간 내 아내 행세를 해주면 당신이 다니던 회사는 인수하지 않겠소. 아니, 오히려 진성그룹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해주지. 당신 개인에게는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주겠소. 윤서연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눈앞의 남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자신을 지독하게 모욕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제가 왜 그런 미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제가 돈 때문에 아무 남자와 결혼할 여자로 보입니까? 보통 여자라면 아니겠지. 하지만 윤서연 씨는 다르지 않나. 강태준이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만족할 여자가 아니야. 당신 눈에는 야망이 있어. 내가 그걸 채워줄 수 있어. 내 옆에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요. 그의 오만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윤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장난에 어울려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더 짙어진 흥미가 서려 있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 탐이 났다. 그날 밤 윤서연은 낡고 작은 자신의 원룸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준의 모욕적인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진성그룹의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프로메테스라는 극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실험실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 회사는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서연은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0며칠 전 기술을 노리는 세력이 있다며 불안해하셨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살아왔다. 좋은 대학에 가고 관련 업계에 취직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진성그룹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외부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내부 정보에 접근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그 철옹성의 주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비록 그 방법이 모욕적이고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밤새 고뇌하던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복수심과 사명감이 그녀의 자존심을 눌렀다. 강태준의 아내가 된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진성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연구자료,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박진우 전무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윤서연은 먼저 강태준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시 마주 앉은 CEO 집무실.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태준의 입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신체 접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대표님의 인형 노릇만 하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셋째, 계약 종료 후에는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조건. 제시의 강태준은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다. 좋소. 전부 받아들이지. 당신 같은 여자라야 내 안에 자격이 있지.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두 사람 각자 다른 목적과 비밀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의 인생을 건 계약서에 나란히 서명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위험한 동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반짝이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다른 차원의 행성에 발을 딛는 것과 같았다. 윤서연이 살던 작고 아늑한 원룸과는 모든 것이 대척점에 있는 곳.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는 하나의 거대한 유리성이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인테리어는 최고급 자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마치 잘 만들어진 쇼룸 같았다. 이곳은 사는 라이브 공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엑시스트 공간에 가까웠다. 이쪽이 윤서연 씨가 사용하실 공간입니다. 집안일을 총괄하는 오 여사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태준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의 눈에 비친 서연은 그저 돈에 팔려온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 서연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침실, 드레스룸, 욕실, 그리고 작은 서재까지. 그녀가 살던 원룸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다. 특히 드레스룸은 충격적일 정도였다. 수십 개의 명품 브랜드 옷과 구두 가방들이 마치 백화점 매장처럼 진열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아내 역할을 위해 준비한 갑옷들이었다. 대표님께서는 저녁 8시에 식사를 하십니다.
늦지 않게 준비해 주십시오. 오 여사는 딱딱하게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서연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만 외로운 도시의 섬. 그녀는 이제 이 섬의 또 다른 죄수가 된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유배를 온 것이 아니었다. 전쟁을 하러 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길고 하얀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것은 저녁 식사를 겸한 첫 번째 업무 회의였다. 강태준이 먼저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으로 쓱 밀었다. 내 개인 정보와 스케줄이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주변 인물들의 관계도까지 정리해뒀으니 숙지하도록 하시오. 대외적으로 당신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아내여야 하니까. 그의 말투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철을 열어보았다. 빼곡하게 정리된 내용들은 인간 강태준이 아닌 상품 강태준의 사용 설명서에 가까웠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건 제 조건입니다. 강태준의 눈에 의외라는 빛이 스쳤다. 조건, 네. 첫째, 펜트하우스 내에 저만의 독립된 작업 공간을 원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곳으로요. 둘째, 업무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진성그룹의 내부 데이터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노테크에서의 제 직위를 유지하겠습니다. 물론 재택근무 형태로요.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는 서연이 이 엄청난 부와 환경에 압도되어 순순히 자신의 통제에 따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금빛 세장 안에서 자신의 영토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의 통제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재밌는 여자로군. 그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듯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렇게 하지. 당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한번 지켜보겠소.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전쟁은 옷장에서 벌어졌다. 강태준은 그녀가 공식 석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이 준비한 옷을 입기를 원했다. 그것은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완벽하게 꾸미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군말 없이 그가 고용한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았다. 마치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군복을 입는 것처럼. 하지만 집 안에서는 언제나 자신이 가져온 단정하고 편안한 옷을 고집했다. 그것은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닌 윤서연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녀의 조용한 저항이었다. 두 번째 전쟁은 아침 식탁에서 매일같이 이어졌다. 강태준은 아침 식사를 함께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그녀를 파악하고 길들이려 했다. 하지만 식탁은 곧 그들의 토론장이 되었다. 오늘 신문에 실린 M&A 관련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오? 전형적인 승자의 논리로 쓰인 기사더군요. 인수가 아니라 약탈에 가깝던데요. 사업은 원래 약육강식이요. 그 약육강식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그의 논리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점을 파고들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준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혹은 그 이상에서 자신을 압도하는 지성을 가진 여자를 만난 것이다. 그는 짜증이 나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매일 아침 그녀와의 지적인 스파링은 그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침 식사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던 오 여사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오 여사는 사사건건 서연을 감시하고 트집을 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저기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 여사를 아주머니가 아닌 오 여사님이라고 꼬박꼬박 존칭하며 예의를 갖추었고, 그녀가 허리를 아파하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좋은 한방 파스를 구해다 건넸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오 여사도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서연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의 아내 윤서연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날이 다가왔다.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VVIP 자선 갈라쇼였다. 서연은 이날을 위해 며칠 동안 태준이 건네준 인물 관계도를 완벽하게 외웠다. 그날 밤 서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타났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매력을 극대화시켰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도 그녀는 그 어떤 재벌가의 영예들보다도 기품 있어 보였다. 태준은 저도 모르게 잠시 숨을 멈췄다. 그가 알던 언제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여자가 아니었다. 우아하고 고고한 한 마리의 흑조 같았다. 아름답군. 그가 무심코 내뱉었다. 서연은 그의 칭찬에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팔짱을 끼는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연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강 대표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중년의 기업 회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보통의 여자라면 수줍어하거나 당황했을 상황. 하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남편이 워낙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 제가 곁에서라도 챙겨야죠. 지난번 회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 아주 인상 깊게 검토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사업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회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태준은 옆에서 그런 그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교묘하게 대화를 이끌며 진성그룹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동시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화술을 구사했다. 오늘 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아내이자 동업자였다. 연회가 끝나고 돌아온 펜트하우스. 태준은 와인을 한 잔 따라 서연에게 건넸다. 오늘 아주 훌륭했어. 제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서연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며 잔을 받았다. 역할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지.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력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려는 듯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력서에 있는 그대로 그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성과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의 문을 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날 밤 늦게 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로 향하다가 서연의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들을 응시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포함된 오래된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의 편린이 태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게 뇌리에 박혔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식탁에 앉았다. 잠시 후 나타난 서연은 다시 어젯밤의 감정을 모두 지운 완벽하게 평온한 얼굴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의 인사에 태준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나직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신문이 아닌 맞은편에 앉은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시작된 이 관계는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여기기 시작했다. 돈과 그녀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계약 결혼을 받아들였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더 이상 그에게 설득력이 없었다. 저 여자 윤서연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위험한 거래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을까? 밤이 깊어지고 집안이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업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집 안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단순히 주도권 싸움이 아니었다. 윤서연이라는 인간의 본질,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의 집착은 이제 소유를 넘어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윤서연의 밤은 길고 외로웠다. 강태준이 잠든 깊은 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도시가 침묵에 잠길 때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진성그룹의 거대한 심장부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였다. 강태준이 무심코 던져준 내부 데이터 아카이브 접근 권한은 그녀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하지만 예상대로 진실로 가는 길은 겹겹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 자료들은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암호화되어 있었고 접근 권한은 전무급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열람 기록을 남기지 않고서는 뚫을 수 없는 철벽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문을 열 수 없다면 벽의 균열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핵심 파일 대신 그 주변을 맴도는 사소한 기록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 시기의 예산 집행 보고서, 연구원들의 인사, 이동기록 연구소의 시설 유지, 보수 내역까지. 먼지 쌓인 데이터의 바다에서 그녀는 바늘을 찾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집요한 탐색 끝에 마침내 그녀는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불과 사흘 뒤 연구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거액의 비용이 지출된 기록이었다. 통상적인 처리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 더 이상한 것은 그 지출 결의서에 당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박진우 팀장 현 전무의 개인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단순 화재 사고였다면 왜 저렇게 거액을 들여 무언가를 급하게 처리해야만 했을까? 그것도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실무 책임자가 직접 서명까지 하면서. 이것은 사고 수습이 아니라 증거 인멸에 가까웠다. 그녀는 해당 기록을 자신의 개인 서버에 조용히 백업했다. 아주 작은 조각이었지만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임이 틀림없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 역시 새로운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AI 개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는 그룹 역사상 주요 R&D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목록에는 당연히 10년 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책임 연구원의 사망과 함께 공중분해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소식이 박진우 전무의 귀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는 즉시 태준의 집무실로 달려왔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반감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왜 굳이 묻어둔 과거를 들추려 하십니까?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전무님. 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프로메테스는 아픈 기억입니다. 유능한 연구원을 잃었고 선대 회장님께서도 그 일로 얼마나 상심이 크셨습니까? 지금 와서 그 일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고인의 상처를 헤집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을 것이 없고요. 박진우는 선대 회장의 유산과 회사의 명예를 방패 삼아 태준을 압박했다. 하지만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태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태준이 기억하는 박진호는 언제나 아버지의 충직한 신하이자 자신의 든든한 후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회사를 걱정하는 중신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태준의 방울 기질이 꿈틀거렸다. 그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프로메테스가 정확히 어떤 프로젝트였습니까? 태준은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박진우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는 준비된 대답을 엄숙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사고 뛰어난 연구원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셨던 선대 회장님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태준은 그의 말에서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이야기를 마치며 박진호는 뼈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듣자 하니 새 사모님께서 회사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더군요. 여인의 호기심은 때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법입니다. 대표님께서 잘 처신하셔야 할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은밀한 협박이었다. 박진우가 돌아간 후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박진우의 경고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따로 놀던 두 개의 의심, 즉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묻으려는 박진우의 필사적인 노력과 윤서연의 미스터리한 행동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작업실 문틈으로 보았던 그녀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박진우가 저토록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혹시 윤서연의 호기심 때문은 아닐까? 서연 역시 디지털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암호화된 파일은 뚫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물리적인 자료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조사를 통해 10년 이상 된 프로젝트들의 하드카피 자료들은 서울 외곽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물론 그곳의 출입 권한 역시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즉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내의 의무 중 하나로 강태준의 가족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정보 수집의 기회였다. 낡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진성바이오 연구소 개관식 기념사진이었다. 어린 강태준이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선대 회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무언가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야심만만해 보이는 박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사진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었다. 그는 회장과 직접 대화를 나눌 만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박진우 역시 그들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회사가 발표했던 공식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른 모습. 서연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유난히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들 때문에 음식의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태준 역시 맞은편에 앉은 아내의 복잡한 표정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연 씨, 혹시 프로메테스라는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쨍그랑. 서연이 들고 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긴 식탁의 양끝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에는 시험하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그녀의 눈에는 그의 의도를 읽어내려는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의중을 읽어내려 애썼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속에 희미하게 떠돌던 의심의 씨앗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의 질문은 고요한 호수 위에 던져진 날카로운 돌멩이와 같았다. 파문은 크고 선명했다. 윤서연은 찰나의 흔들림을 순식간에 갈무리하고 완벽하게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이노테크에 있을 때 선배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성그룹의 역사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요. 그녀의 대답은 빈틈이 없었다.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간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추궁은 하수의 방식이다. 그는 그저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놓았을 뿐이다. 윤서연은 프로메테스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감지한 두 마리의 맹수처럼 보이지 않는 경계심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다. 아슬아슬한 동거가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들의 교착 상태를 깨뜨렸다. 진성그룹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의 핵심 기술 파트너사인 아우겐테크가 경쟁사에 의해 적대적 M&A 공격을 받은 것이다.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정도로 시기와 방식이 교묘하고 악랄했다. 만약 아우겐테크가 넘어가면 강태준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던 차세대 AI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였다. 프랑크푸르트로 가야겠습니다. 긴급 임원회의에서 태준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현지 법무팀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가 직접 가서 지휘해야만 했다. 짐을 챙기기 위해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는 서재를 지나다 우연히 서연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이노테크 팀원들과 화상 회의 중이었다. 아니요, 김 팀장님. 그건 함정이에요. 유럽연합 특허법 7조 2항을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지금 당장 계약 파기 소송을 거는 대신 역으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해서 그들의 자금 흐름부터 막아야 해요. 그녀는 복잡한 국제 특허법과 M&A 전략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100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저 여자 윤서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작업실 문을 열었다. 회의 끝내고 30분 안에 짐 챙겨. 프랑크푸르트로 같이 가야겠어. 서연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왜요?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남편을 내조하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오. 그는 오만한 말투로 명령했지만 그 이면에는 유능한 동맹을 향한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밤은 차가웠다. 호텔 스위트룸의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수십 개의 창이 띄워진 노트북들. 강태준과 윤서연 단 두 사람의 전쟁이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태준의 눈에 비친 서연은 더 이상 계약 결혼을 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의 최전선에 선 유능한 전략가였다. 밤을 새워가며 방대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쟁사의 제안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을 귀신같이 찾아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신과 달리 그녀는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무서울 정도의 집요함, 그리고 엄청난 지성에 감탄했다. 어설픈 존중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경외심이었다. 서연의 눈에 비친 태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독선적인 CEO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과 비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고독한 왕이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지친 모습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짧은 탄식을 내뱉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그가 짊어진 엄청난 압박감과 권력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았다. 세 번째 밤을 꼬박 새우던 새벽녘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발코니로 나간 두 사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늘 최고가 되라고 하셨소. 과정은 상관없다. 결과만이 너를 증명할 거라고.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그림자 후계자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칭찬받아 본 적 없는 아들의 상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차가운 갑옷 아래에 숨겨진 여린 속살을 본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연합작전은 성공했다. 서연이 찾아낸 결정적인 법적 허점을 파고들어 경쟁사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역으로 아우겐테크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태준은 위스키 2잔을 따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고맙소 윤서연 씨.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요. 처음이었다. 그가 어떤 명령이나 비아냥의 의도 없이 그녀의 이름을 온전하게 부른 것은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서연은 자신이 증오해야 할 남자를 향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이 낯선 감정에 당황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온기였다. 서울로 돌아온 후 펜트하우스의 기류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이전에는 없던 복잡한 감정의 층이 더 씌워졌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목적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시 조사에 매달렸다. 그녀는 앨범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던 보물상자 이야기가 기억났다. 아버지만의 비밀 연구 일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친정어머니가 사는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창고 깊숙한 곳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손때 묻은 두꺼운 가죽 표지의 노트. 노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과 연구의 편린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실망하며 책장을 넘겼다. 그러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기록을 발견했다. 다른 잉크로, 다른 필체로 쓰인 언뜻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와 알파벳의 나열, 암호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암호 해독의 천재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감하고 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작업실로 돌아와 해독에 매달렸다. 암호키는 무엇일까? 머리를 쥐어뜯던 그녀의 뇌리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준 암호놀이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생년월일과 부녀만의 비밀이었던 소수 배열의 조합. 손을 떨며 키값을 입력하자 화면의 무의미한 문자열들이 마침내 의미 있는 문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프로메테스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다. 박진우가 그 아이를 팔아넘겼다. 진성에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그를. 서연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한 채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비밀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했다. 도둑맞은 기술 따위가 아니었다.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동안 그녀를 가리고 있던 비밀의 장막이 한순간에 찢겨나가며 그 뒤에 숨겨진 괴물 같은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이다. 해독된 문장은 윤서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망령이 되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몇 시간 동안이나 작업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단순한 기술 분쟁에 휘말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
어린아이의 목숨을 거래한 음모를 파헤치려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녀가 짊어진 복수의 무게가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아이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를 위한 싸움이었다. 슬픔은 차가운 분노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 전에 적이 먼저 칼을 뽑아들었다. 박진우 전무는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프로메테스에 대한 관심과 윤서연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는 사람을 붙여 서연의 뒷조사를 했고 그녀가 밤마다 내부 아카이브에 접속했으며 최근에는 친정까지 다녀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꼬리를 밟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10년 전처럼 사고를 위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랬다가는 강태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다. 윤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가 하는 모든 말들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박진우의 손길은 R&D 부서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이용해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강태준의 차세대 AI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에 윤서연이 접속한 것처럼 로그 기록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경쟁사의 유령 회사 소유인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 것처럼 꾸몄다. 모든 증거는 그녀가 산업 스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박진우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몇몇 이사들을 소집해 비공식 임원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태준을 불렀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우는 비통한 표정으로 조작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데이터 접속 기록, 이메일 전송 내역, 그리고 경쟁사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보고서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사모님께서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돈과 기술을 노리고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증거는 명백해 보였다. 모든 상황이 강태준에게 불리했다. 바로 며칠 전 그녀를 직접 프랑크푸르트까지 데려가 핵심 업무를 공유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강태준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며 모든 것을 끝장냈을 것이다. 배신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고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을 터였다. 그의 이성은 증거를 믿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계약 결혼을 한 여자 처음부터 비밀이 많았던 여자. 산업 스파이라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프랑크푸르트의 밤을 함께 사으며 보았던 그녀의 눈빛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회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 열정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의 상처를 묵묵히 들어주던 그 침묵은 위선이 아니었다. 조각난 퍼즐들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입에 쏠렸다. 박진호는 승리를 예감하며 회심의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강태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박진우를 뚫어질 듯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제 아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그는 이사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그리고 곧장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내부 감사팀장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박 전무가 제출한 증거들 전부 봉인해. 그리고 지금부터 이 데이터의 출처와 박진우 전무의 모든 것을 다시 파.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준은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앞에 조작된 증거 서류들을 던져놓았다. 당신이 스파이라고 하더군. 내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겼다고. 사실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 눈은 단죄가 아닌 진실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를 믿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그 눈을 보았다. 모든 것이 박진우의 계략임을 직감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모든 것을 부인하며 그의 믿음에 기대거나 아니면 그를 믿고 진실의 일부를 꺼내놓는 것. 그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보았던 그의 고독한 등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대표님의 미래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회사의 과거를 파헤치러 왔을 뿐입니다. 10년 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었던 제 아버지 윤기석 박사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당신의 회사 안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제 아버지의 진실을요. 윤기석, 그 이름이 태준의 머리를 망치처럼 강타했다. 사고 보고서에서 스치듯 보았던 이름.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 그녀의 알 수 없는 슬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이유. 그녀의 동기는 돈이 아니라 정이었다. 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박진우를 향한 서늘한 분노였다. 자신이 지금까지 거대한 연극 속 광대 노릇을 해왔음을 깨달았다. 박진우는 충직한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과 귀를 가리고 회사를 병들게 한 암적인 존재이자 살인자였다. 태준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계약 아내나 용의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동맹으로 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준 채 나직하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말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그의 눈이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놈을 우리가 직접 지옥으로 끌어내릴 거니까. 적의 함정은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의 칼날로 벼려냈다. 이제 역할 놀이는 끝났다. 목숨을 건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거대한 음모의 심장을 해부하는 수술실로 변했다. 그날 밤 이후 강태준과 윤서연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계약 결혼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진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겨누는 두 명의 전사가 되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전부입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태준 앞에 펼쳐놓았다. 암호가 해독된 마지막 페이지의 문장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났다. 프로메테스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다. 태준은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설들이 세워지고 부서졌다. 아이, 대체 무슨 아이란 말인가?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10년 전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인물, 특히 박진우의 주변 인물과 그의 개인적인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라는 명령이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10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조합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찾아냈던 연구 폐기물 처리, 비용 기록 태준이 확보한 박진우의 과민한 반응 영상,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가 선대 회장과 함께 찍힌 사진까지. 따로따로 흩어져 있던 점들은 이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며 거대한 괴물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복잡한 수식들을 다시 파고들었다.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유전공학 관련 공식들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해외 논문 수천 편을 밤새워 검토했다. 그러다 마침내 스웨덴의 한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비공개 논문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인간 봐야
줄기세포를 이용한 특정 유전병 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에 실린 기술적 접근 방식이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수식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그리고 그 논문의 공동 연구자 명단 끝에서 그녀는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윤기석, 그녀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공식적으로는 진성그룹의 소속이었지만 비밀리에 세계적인 석학들과 교류하며 최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춰졌다. 프로메테스는 단순한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특정 유전병을 가진 아이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금기된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자신의 추론을 설명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이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연구. 자신의 아버지 그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대 회장이 이런 비윤리적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말인가. 바로 그때 태준의 내부 감사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박진우의 10년 전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수신자는 글로벌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였다. 글로벌 바이오 솔루션. 태준은 나직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는 즉시 회사의 법무팀을 통해 그 회사의 실체를 추적했다. 몇 시간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 회사는 불법 장기 매매와 인간 복제 실험으로 악명 높은 국제범죄 조직의 위장 회사였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박진우는 선대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그는 윤기석 박사의 천재적인 연구를 이용해 기적의 치료 기술을 완성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탐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연구 과정에서 태어난 실험체 아이를 국제 범죄 조직에 팔아넘겨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윤기석 박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막으려다 박진우에게 살해당했다. 박진우는 실험실에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고 아이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연구 폐기물로 처리해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죄를 당시 병상에 누워있던 선대 회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충신 행세를 하며 지난 10년간 그룹의 실세로 군림해왔던 것이다. 태준은 서재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진실의 무게가 그의 온몸을 짓눌러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 그가 자부심을 느꼈던 진성그룹의 역사는 한 남자의 탐욕으로 얼룩진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유능한 경영자였을지 모르나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 이용당하고 살인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을 뻔한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이 맞은편에 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존경하는 아버지를 잃고 지난 10년간 홀로 고통스러운 진실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돈으로 그녀를 사려 했고 그녀를 길들이려 했으며 심지어는 그녀를 의심하고 모욕했다.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과 그녀를 향한 끝없는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냉혈한 CEO 강태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처 입고 무너져 내린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내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떨리는 등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진실을 마주한 충격, 그리고 눈앞의 남자를 향한 복잡한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원망해야 마땅한 남자였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는 가문의 후계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만한 CEO가 아니라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한 인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였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의 조용한 위로였다. 깊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지옥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전날 밤의 처절한 슬픔은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무너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반역자에게 빼앗긴 왕국을 되찾으려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윤서연 역시 더 이상 진실을 좇는 고독한 추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전쟁 본부를 꾸리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내부 감사팀장과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검사장 출신 원로 변호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진성그룹 내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가 아닌 보안이 완벽한 제3의 장소에서 만났다. 태준은 박진우의 모든 범죄 사실을 그들 앞에 털어놓았다. 살인 인신매매, 그리고 10년간의 기만.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히 부패한 임원을 축출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칫하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명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일주일 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곳을 우리의 심판대로 만들 겁니다. 태준이 선언했다. 단순히 박진우를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회사에 뿌리 깊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할 능력이 충분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해 했다. 그들의 작전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윤서연의 임무는 아이를 찾는 것이었다. 이제 11살이 되었을 그 아이.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 존재 자체가 박진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 남겨진 단편적인 데이터와 글로벌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넘나드는 디지털 추적을 시작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강태준의 임무는 박진우를 안심시키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함정에 빠진 척 서연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며 둘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동시에 그는 박진우의 자금 흐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자신의 편에 서줄 중립적인 이사들을 비밀리에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내부 감사팀장은 박진우와 그의 신복들에 대한 24시간 감시에 들어갔고 원로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으며 주주총회에서 펼쳐질 법적 공방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태준과 서연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한 호텔 개관 파티에서 태준은 수많은 술은 기자들 앞에서 서연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이 모습은 다음날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강태준 회장 결혼 3개월 만에 파경 위기. 이 기사를 본 박진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하게 웃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아이의 행방은 묘연했다. 글로벌 바이오 솔루션은 이미 9년 전에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사라진 상태였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우며 좌절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해킹 기술까지 동원해 봉인된 해외 입양 기록과 역외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태준 역시 박진우를 상대로 아슬아슬한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박진우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믿고 마침내 실수를 저질렀다. 스위스 은행에 묻어두었던 검은 돈의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기려 한 것이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태준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불과 하루 앞둔 날, 밤 서연이 마침내 흔적을 찾아냈다. 프로메테스는 프로젝트의 이름이자 그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장기 매매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었다. 남미의 한 부유한 부부에게 불법 입양기관을 통해 팔려나갔다. 그 부부의 친자식이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었고 프로메테스는 그 아이의 골수 이식 실험을 위해 거래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레오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몇 년 전 양부모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사실을 국제인권단체에 고백한 상태였다. 서연은 즉시 그 인권단체와 접촉했다. 그들은 박진우가 속한 국제인신매매 조직을 오랫동안 추적해왔고 레오의 양부모로부터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영상 증언까지 확보하고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전쟁본부는 밤새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진우의 자금 세탁 증거, 인권단체가 보내온 영상 증언, 윤기석 박사의 살해 정황을 재구성한 타임라인, 그리고 최근 박진우의 의심스러운 행적들까지 모든 무기가 준비되었다. 내일 진성그룹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폭탄이 터질 터였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강태준과 윤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다크수트 차림에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권위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드레스 차림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전투를 앞둔 여왕의 모습이었다. 태준은 넥타이를 고쳐 맨 뒤 거울에 비친 그녀를 향해 물었다. 준비됐어. 서연은 거울 속에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끝내죠. 그들은 함께 방을 나섰다. 더 이상 위장 부부가 아닌 심판을 집행하는 동지로서 진성그룹의 운명과 잃어버린 정의를 건 마지막 도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안건들이 오갔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단상 위에 선 강태준과 그 반대편 이사석 가장 상석에 앉아 마치 자신이 회장인 양 거만하게 앉아있는 박진우 전무에게 쏠려 있었다. 그리고 기자석 한 구석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윤서연이 조용히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정된 안건들이 모두 끝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려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강태준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과 기자분들께 진성그룹의 대표로서 제가 직접 밝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 순간 의아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태준이 윤서연과의 이혼 문제라도 발표하려는 것이라 짐작했다. 태준은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우리 회사의 특정 임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증거입니다. 그 금액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진우와 그의 신복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10년 전 화재로 폐허가 된 연구소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임원은 이 단순 화재 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표님,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까? 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전무님,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프로메테스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스크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국제인권단체의 로고와 함께 남미의 한 저택 거실이 나타났다. 소파에 앉은 중년 부부가 흐느끼며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레어라는 아이의 이름과 불법 입양, 그리고 그 아이가 한국의 한 거대 제약회사의 실험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11살로 보이는 한 소년이 화면에 나타났다. 레어였다. 아이는 자신의 팔에 남은 희미한 주사 자국을 보여주며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차가운 수술대, 그리고 자신을 프로메테스라고 부르던 한 남자의 목소리. 마지막 증거는 결정타였다. 태준은 박진우가 스위스 은행의 돈을 인출하려다 실패한 통화 기록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는 초조하게 프로메테스 건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한 제국은 불과 10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주주총회장 문이 열리고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굳어버린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단상 위에 서서 이 모든 혼란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룹의 추악한 과거를 고백하고 피해자들에게 평생에 걸쳐 사죄할 것이며 회사를 뿌리부터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오히려 추락하던 여론을 조금씩 돌려쓰는 계기가 되었다. 몇 달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견뎌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회사를 개혁했다. 비자금은 모두 사회에 환원했고 윤기석 박사의 이름으로 생명윤리재단을 설립했다. 박진우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 죗값을 치렀다. 펜트하우스의 계약 결혼은 조용히 끝이 났다. 윤서연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봄날 저녁 태준이 서연의 집 앞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해진 평범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할 말이 있어. 그는 그녀를 데리고 한강이 보이는 작은 공원으로 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계약의 증표가 아닌 진심을 담은 약속의 증표였다. 지난 몇 달간 당신이 없는 내 세상은 다시 흑백이 되었어. 당신이라는 색이 없으면 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윤서연 씨,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오. 계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내며 그들의 영혼은 누구보다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